풀이 해보겠습니다. 20탄. 1번. 노년기에 바람직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2. 배우자와 애정 표현을 자제한다. 3. 형제 자매와 경쟁적 관계를 유지한다. 4. 고부관계는 경직된 상태로 유지한다. 5.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정답은 5번이죠. 이 문제는 아주 잘 나와요. 예,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엄마, 아빠가 야단을 쳐도 예를 들어 장난감 사달라 그러면 아니 너는 또 사달라냐 이렇게 야단치고 막 그러면 울겠죠? 그때 할머니 옆에 있다 뭐라 그랬어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해가지고 할머니가 해줄게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예,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라는 거죠. 예. 2번 노년기의 신체적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기초 대사율이 증가한다. 2. 신체 회복력이 향상된다. 3.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 4. 노화가 비가역적으로 진행된다. 5. 신체 기관의 잔존 능력이 향상된다. 정답은 4번이죠. 우리가 비가역적이라는 거는 노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진행성 과정에 점점 나빠지지 좋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노화의 진행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비가역적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기초대사율은 감소해요. 이거 다른 거에서 문제 나온 거 있어요. 시험 문제. 정답이 기초대사율이 감소한다. 이렇게 돼서 정답으로 나와져 있는 문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기초대사율은 감소가 돼요. 여기 활동량이 적으니까 그래서 노인들한테 필요한 칼로리 양은 1500에서 1600 칼로리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치매 대상자 중에서 배회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섭취량을 늘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노인들은 많이 활동을 안 하니까 기초대사율이 떨어지는데 치매 환자 중에서 배회를 많이 해요. 배회라는 건 막 계속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력 소모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치매 쪽에서 이 문제가 나올 때는 섭취량을 늘려준다. 이게 답이 돼요. 그리고 노년기가 되면 모든 게 다 나빠진다. 기본적으로 모든 게 다 나빠진다라고 생각을 딱 하고 문제를 보시라 그래서 답을 신체 회복 능력은 좋아지겠나요? 안 좋아지죠. 향상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고 또 일상생활 수행 능력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잘 안 돼야 돼요.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되면 등급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치매나 이런 거를 진단을 받으면 5등급이나 인지지원 등급, 요거는 치매 등급이니까 치매 등급은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되면 등급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인이 되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떨어지니까 장기요양 보험을 해주는 거예요. 또 신체 기관의 잔존 능력은 떨어지죠. 잔존 능력이 안 좋아지니까 우리가 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게 하라라고 하잖아요. 그게 잔존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 잔존 능력을 유지를 시켜주려면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하게끔 해주라는 얘기예요. 3번 요양보호사가 근로계약 종료로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은 1. 국민건강보험 2. 국민연금보험 3. 고용보험 4. 산업재해보상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답은 3번이죠. 고용보험 우리가 실업급여를 줘가지고 실업급여 받는 동안에 뭐를 해요? 면접 보러 다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고용의 촉진, 또 실업급여 이런 게 나오면 고용보험이다라는 거예요. 고용, 그죠? 네.
4번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괄호하고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실시, 서비스 종료 혹은 지속. 1. 서비스 방법 개발. 2. 서비스 기간 안내. 3. 서비스 자원 사정. 4. 서비스 내용 평가. 5.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정답은 5번. 네, 5번이죠. 우리가 그 장기 요양 보험을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등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장기 요양 인정서, 장기 요양 인정서, 또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또 복지 연구에 대한 거 이런 용지를 이제 3장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요양원이든 재가 서비스든 아니면 복지 연구를 빌리든 사든 할 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장기 요양 인정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면 제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장기 요양 인정서예요. 장기 요양 인정서를 장기 요양 기관에다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거를 보고 계획도 수립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장기 요양 인정서를 들고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을 하러 가요. 가면 그 용지를 보고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물리치료를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걷는 거에 좀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또 우리 어머니는 죽은 싫어하니까 죽은 절대로 주지 마세요. 그러면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요분은 죽은 절대로 안 드시는 분이니까 밥으로 해서 주는 거를 계획을 수립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서로가 얘기가 되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입수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입수하러 왔어요. 오면은 뭐를 해야 된다?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는 거죠. 그래서 보호자 한 부, 기관 한 부,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한 개씩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요양원이다라고 하면, 계약을 체결한 순간에 어르신은 병동으로 올라가시고, 또 보호자는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생활실로 올라가, 병동을 생활실이라고 그래요, 요양원은. 거기에 가서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약을 체결을 해야지 서비스를 제공을 받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 순서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방문을 해가지고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서비스를 어떻게 해줄 것인지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계약을 체결을 해야지 서비스가 제공이 시작이 되겠죠. 서비스를 제공을 받다 보면 어르신의 상태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걸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이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타기관으로 갔어요. 전원. 타기관으로 갔어요. 그러면 뭐예요? 서비스는 종료죠. 서비스 종료. 그런데 계속 있어요. 그러면 지속이고. 만약에 사망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서비스 종료죠. 그쵸? 네, 그래서 모니터링 실시 후에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종료가 될 건지 또 병원에 입원해도 서비스는 종료가 되겠죠. 그쵸? 이런 관계. 이것도 가로 문제로 잘 나와요. 모니터링에 가서 가로가 나올 수도 있고 서비스 제공 계획에 수립을 하는 거에서 가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외우려면 안 되고 이 과정을 일단은 상담을 하고 상담은 가로 문제 잘 안 나와요. 상담은 잘 안 나오고 그 이후 거가 요 가로로 쳐가지고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화로 하든 아니면 방문을 하든 어쨌든 상담을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이 뭐 상등급의 시설급여다 아니면 재가급여다 얘기를 해주면 거기에 따른 설명을 하면서 제공 계획을 수립을 하겠죠. 그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제공받고 그다음에 그 위에 상태가 이제 지속적으로 잘 유지가 되는지 변화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그 이후에 상태가 안 좋아서 돌아가시면 종료고 그렇죠? 남아서 계속 서비스를 받으면 지속이 되겠죠. 그렇죠? 5번 가족 요양비가 포함된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는 1. 시설급여 2. 재가급여 3. 간병급여 4. 장애급여 5. 특별현금급여
정답은 네, 5번이죠. 가족요양비는 특별 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거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족요양비라는 건 여기서는 가족요양비 물어봤죠. 가족요양비라는 거는 도서벽지, 예를 들어서 섬 같은데 요양원 있겠어요? 재가센터 있겠어요? 없겠죠. 이렇게 장기 요양 기간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아니면 천재지변 또 수급자의 신체나 정신 또 이제 성격상의 사유 성격이 너무 이제 모나가지고 우리 가족 위에는 도저히 어르신을 살필 수가 없다. 이런 경우는 서비스를 못 받잖아요. 그런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하는 이런 장기 요양 급여 이런 서비스를 받았다라고 하면 가족한테 현금으로 급여를 주는 거예요. 또 요거는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요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요거는 사실상 지급이 안 돼요. 요양병원 간병비는 장기요양보험 요 일에 지급된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시험에는 나오기 때문에 알고는 계셔야 돼요. 가족요양비는 줄 수가 있는데 이 특례 요양비라는 거는 이 수급자가 장기 요양 기간은 아니에요. 공단을 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장기 요양 기간은 아닌 일반 노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그런 시설에서 음, 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았어요. 시설급여랑 재가급여랑 비슷한 그런 서비스를 받게 되면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뭐 해주겠나요? 아니면 다 그런 대로 가죠. 그러면 장기요양 기간에 있어야지 장기요양 기간에 테두리 안에서 서비스를 받고 또 관리도 받고 해야 되는데 이런 데 다 이렇게 해주면 그냥 아무 데나 가면 이런 데는 관리가 사실상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또 요양병원 간병비라는 거는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장기 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현금급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뭐 요양병원에 가 계시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등급 있는 분들이. 요렇게 다 하면 다 요양병원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요양병원 간병비는 지급이 된 적이 없다라는 거죠. 6번 다음 중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1. 흡인 2. 관장 3. 도뇨 4. 욕창치료 5. 외역약 도포 정답은 네, 5번이죠. 흡인은 뭐예요? 가래를 빼주는 거. 가래를 빼내는 거. 그 석션이라고 그래요. 석션. 이거를 흡인이라고 그래요. 흡인, 관장. 도녀는 소변을 빼주는 거. 이 카테타를 껴가지고 소변을 빼주는 거. 요거는 간호사가 하는 거예요. 간호사.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아니에요. 욕창 치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외용약 도포는 간호사의 지시에 의해서 요거를 도포를 할 수 있어요. 먹는 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맘대로 외용약 도포 요양보호사의 업무네 해가지고 그거 나오죠. 목욕할 때 머리에 상처가 나서 연고를 발라줬다. 그럼 이건 틀린 거죠. 왜냐? 관찰을 했잖아요. 여기 상처가 난 거를 관찰. 관찰은 관찰자 역할이라 했어요. 그거를 보고를 해요. 간호사한테 보고를 하고 시설장한테 보고를 해요. 그러면 이 상처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했잖아요. 정보 전달자 역할. 그러면 간호사가 그럼 선생님 거기에 이제 무슨 연고를 좀 발라주세요. 라고 하면 그때 발라주는 거지. 예, 외용약 도포는 요양보호사 업무라고 딱 해가지고 그냥 상처 나는 대로 다 발라주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발라주는 거면 또 약 바를 때마다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이 상처가 날 때까지는 이 약은 이렇게 해서 뭐 꾸준히 좀 발라주세요. 또 이렇게 발진이 있으면 그런데 이제 이 연고로 해가지고 기저귀 가를 때마다 선생님 발라주시면 돼요. 그럼 기저귀 가를 때마다 또 보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같은 거는 그냥 한번 보고하면서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이런 거를 공유를 해야지 그냥 외용약 도포가 요양보호사 업무라고 그냥 맘대로 바르면 안 되고 상처 났다 해서 외용약 도포함 이러면 다 답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경우는 보고를 한다가 답이 되는 거예요. 7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일반급여 대상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 본인 일부 부담금의 비율은 1.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
2.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 4.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5%, 5.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30%. 정답은 15%도 15%. 재가는 15%, 시설은 20%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본인 부담금. 본인 부담금은 누가 낼까요? 말 그대로 본인이 내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는 본인 부담금은 장기요양기관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장기요양기관은 돈 받는 곳이에요. 그죠? 돈 받는 곳에서 본인 부담금을 내주면 돈 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 부담금은 본인이나 가족이 내는 거고, 국가에서 해주는 게 있어요. 국가. 그리고 공단. 요렇게 세 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시설은 본인 부담금 20%, 재가는 15%예요. 국가는 재가든 시설이든 똑같이 20% 해줘요. 그러면 남은 거는 공단에서는 100% 중에서 전체가 100%잖아요. 100%에서 20% 본인 부담금, 국가에서 20%. 그럼 몇 개 남아요? 60% 남죠. 재가는 15%에다가 20% 하면은 35%니까 여기는 65%죠. 그래서 공단은 60에서 65%를 부담한다. 그러면 맞는 답이에요. 그래서 요거 본인 부담금이라는 거는 근데 20% 15%를 내는데 감경 대상자들은 여기에서 또 감해줘요. 그러면 퍼센테이지가 틀려지는데 그거는 이제 통상적인 거 아니니까 제가 20%, 제가 15%, 시설 20% 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있죠. 그러니까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그러죠.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은 본인 부담금이 0%예요. 하나도 안 내요. 본인 부담금은. 그리고 국가에서 20%, 공단에서 80%에서 100%를 다 공단하고 국가에서 해주는 거예요. 본인 부담금 안 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나 20% 내는 사람이나 재가는 어차피 식대는 비급여는 없어요. 재가는 요 시설 같은 경우는 비급여가 있어요. 비급여. 비급여 이거는 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보험이 안 되는 거는 뭐냐? 식재료비, 식대비 있죠? 식재료비. 그리고 뭐 임의용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급여예요. 비급여. 그런데 기초생활수급권자 0%를 내는 사람이나 시설급여를 내는 사람이나 비급여는 100% 본인 부담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본인 부담금 0% 냈다고 해서 비급여도 0%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장기요양 급여 비용의 15%다. 재가는 8번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시설장에게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게 대상자의 권리 있죠. 거기에서 뭐가 해당이 되는가를 찾는 거예요.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4.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5.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정답은 네, 5번이죠. 이거는 뭐예요? 비상벨이라는 건 뭐예요? 안전하고 관련이 된 거죠. 안전하고. 그래서 이게 안락하고 안전한 거는 안락 쪽에서 나오든 편안함을 하는 거, 뭐냐, 그 침대는 맞지도 않는데 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하라고 그래서 허리가 너무 아팠다, 불편했다. 이거는 안락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도 답이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이렇게 나와요. 안전하고 안락은 같이 나와요. 근데 화장실의 비상벨은 안전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이다. 9번 노인학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1. 가족 부양 부담 감소 2. 가족관계 갈등 해소 3. 노인의 의존성 증가 4. 노인 부양 의식 강화 5. 노인의 사회적 관계명 확대. 정답은 3번이죠. 노인학대라는 거는 가족이 부담이 많이 되면 좋은 소리 안 나가잖아요. 힘이 드니까. 그러면 말로 하는 학대가 뭐예요? 정서적인 학대. 말로 하는 건 정서적인 학대. 그러니까 가족 부양의 부담이
감소하는데 확대가 나타나는데 돈도 안 들어가는데 그쵸? 또 가족관계 갈등이 해소가 됐어요. 없어요 갈등이. 갈등이 없는데 노인 학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 노인 부양 의식이 강화가 됐어요. 노인을 부양하는 의식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노인에 대한 어 그런 게 좋아지는데 거기에 노인 학대가 나오진 않잖아요. 그쵸? 또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확대가 되면 요것도 좋은 거고. 근데 노인의 의존성 증가는 안 좋은 거잖아요. 노인이 의존을 해요. 누구한테? 가족한테 의존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노인의 의존성에서 신체적인 의존, 신체적 의존도 높고 경제적, 경제적 의존도 높아요. 몸도 안 좋아져요. 돈도 없어요. 자식들한테 다 주잖아요.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의존하고 신체적으로도 의존하고 그러면 가족이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노인의 의존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노인학대는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의존성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노인학대가 더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경제적인 의존도가 크잖아요. 다 주니까. 그래서 세계적으로 노인 빈곤율 1위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당이 된다는 거죠. 10번 대상자가 음란한 농담을 하며 요양보호사를 강제로 껴안았을 때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껴안은 이유를 물어본다. 2. 화를 내며 그 자리를 떠난다. 3.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4. 부끄러운 줄 알라며 질책한다. 5. 농담을 받아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한다. 정답은 3번이죠. 우리가 이제 성희롱에서는 답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그죠?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또 하나는 시설장에게 보고한다예요. 보고. 둘 중에 하나 나온다 그랬어요. 이게 따로따로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시설장한테 보고한다. 이게 2번, 3번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그런데 같이는 나와요.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시설장한테 보고한다. 이렇게 한 줄로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뭐 이렇게 뭐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이런 건 하지 않아요. 근데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또 아니면 너무 심하게 막 이제 성적인 막 바지도 계속 벗고 자유행위도 계속하고 막 이렇게 하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경고한다. 그리고 경고자가 나오니까 아 이거는 경고는 아니야. 이거 경고는 답이 아닐 거야. 이래가지고 아닌 것 같지만 성적인 거에 대해서는 경고한다가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게 뭐 부드럽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너무 심하다 이런 경우는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경고한다. 이게 답이다라는 거예요. 11번 요양보호사가 보호받아야 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는 연령, 성별, 학력, 출신 지역으로 차별받지 않는다. 1. 자유권 2. 생존권 3. 평등권 4. 청구권 5. 노동권 정답은 평등권 차별받지 않는 거는 평등하게 대우를 받아라 라는 거죠. 12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 윤리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2. 대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대우한다. 3. 대상자에게 업무의 어려움을 하소연한다. 4. 가족의 요구를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친근한 대상자에게 먼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 1번이죠.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을 해줘야 돼요. 우리는 대상자 중심의 요양보호예요. 경제적 지위, 돈, 성별, 뭐 이런 재산이 돈이죠. 그런 거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안 되는 거고 대상자에게 업무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나요? 대상자가 불편한 거 이런 거를 상담도 해주고 말벗도 해주는 게 뭐예요? 정서적인 서비스 지원, 정서적 서비스 지원. 네, 그런데 거꾸로 대상자에게 하소연을 해요.
예, 그건 안 되는 거죠. 또 가족 요구를 위주로 서비스 제공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 요구에 대상자, 가족이 아니라 대상자 요구를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차별하고 있죠. 친근한 대상자한테 먼저 서비스 제공하는 거. 이거는 차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13번 요양보호사가 직업 윤리를 지켜 행동한 경우는 1.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2. 업무 내용을 주관적으로 기록한다. 3. 의료인이 없을 때는 역할을 대신한다. 4. 대상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5.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네,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제일 좋은 게 뭐예요? 1번이죠. 나머지 것들은 다 아니에요. 네,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업무 내용은 주관적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거는 이게 맞다라는 객관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고요. 의료인이 없을 때 의료인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예, 그리고 또 서비스를 계약을 체결하는 거는 대상자가 하든 대상자의 가족이 하는 거지 요양보호사가 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1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보호자가 요양보호사가 바뀐 후 아버지의 인지기능이 나빠진 것 같아요. 그럼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1.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하니 기분이 나쁘네요. 2. 아버님의 상태를 살핀 후 시설장님께 전달할게요. 3. 아버님이 나빠진 게 제 탓이라고 말씀하신가요? 네. 4. 제가 볼 때는 인지기능이 이전하고 똑같아요. 5. 원래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래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네, 2번이죠. 이 어르신의 상태를 살핀 후에 시설장님한테 이 상태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나빠졌네, 좋아졌네, 뭐가 나빠졌냐 이러면 이제 다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보호자가 나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전하고 똑같아요. 그러다 진짜 나빠진 거면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정말 더 나빠졌으면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왜 근데 그때는 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호자가 상태가 나빠졌다라고 하면 아니면 내가 판단했을 때도 나빠졌다라고 생각이 들면 시설장한테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동료 요양보호사가 서로의 시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더 받자고 제안한다. 1.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고 결정을 미룬다. 2. 제안을 수용할 만한 다른 요양보호사를 소개한다. 3. 장기 요양급여 제공 원칙에 어긋난다며 거절한다. 4. 시어머니에게 교차 서비스 제공에 대해 미리 설명한다. 5. 교차 서비스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비밀로 해줄 것을 부탁한다. 정답은 3번이죠. 이 교차 서비스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1번 어르신이 있고 2번 어르신이 있어요. 1번 어르신은 우리 시어머니, 2번 어르신은 동료 요양보호사의 시어머니. 그러면 내가 우리 시어머니를 보면 가족 요양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좀 틀리잖아요. 비용이. 시간도 틀리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우리 어머니를 보고 있어요. 동료도 동료 어머니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둘이 바꿔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로 처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내 어머니 내가 보고 네 어머니 네가 보는데 서류상으로는 내가 상대방 동료 시어머니를 보고 또 동료 시어머니는 내 시어머니를 이렇게 교차 X자 교차해서 보는 걸로 제공해서 처리하니까 돈이 더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1시간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을 보게 되면 3시간을 보는 거가 되면 실제로 1시간을 했는데 3시간에 대한 비용을 받는 거잖아요. 그거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요양급여 제공 원칙에 어긋난다고 거절한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16번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신 스트레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동작을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2. 하나의 자세를 5분 이상 유지한다. 3.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스트레칭한다. 4. 호흡을 최대한 길게 참으며 동작을 한다. 5.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의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정답은 5번. 예, 5번이 제일 좋은 거죠. 같은 동작은 5분 이상 하게 되면 힘들어요. 그쵸? 5에서 10회 반복을 하고 5 내지 10초 정도를 쉬어줘야 돼요. 그리고 천천히 해야 되고 통증을 느끼지 않고 그냥 시원하다 느낄 때까지만 해야 되는데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스트레칭 하면 이거는 뭐 스트레칭이 아니라 고문이죠. 고문. 그쵸? 이렇게 되면 이 통증이 근육의 긴장과 부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시원하다 이렇게 통증을 느끼지 않고 좀 시원하다 이렇게 느낄 때까지 해야 되고요. 또 하나의 스트레칭 자세로 10 내지 15초 정도를 유지해야 된다. 5분 이상 유지하면 안 되고 10 내지 15초 정도 유지하고 근섬유가 충분히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호흡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해야지 호흡을 최대한 길게 참으면서 동작을 하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17번 요양보호사가 감염되면 대상자에게 전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질병은 1. 요로 감염 2. 흡인성 폐렴 3. 궤양성 대장염 4. 알레르기성 비염 5. 노로바이러스 장염 정답은 예, 5번이죠. 장염. 장염의 증상은 구토, 우리가 토사광란이라고 그러잖아요. 토하고 설사하고, 구토하고 메스꺼움, 으실으실 추워요. 배도 아프고, 그러다가 설사를 해요. 근육통도 있고, 머리도 아프고, 열도 나요. 이런 증상. 노로바이러스 장염, 전염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잘 전파가 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감염이 되면 업무를 중단해야 돼요. 대상자가 감염이 되면 우리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장갑도 끼고 마스크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대상자를 돌볼 수 있지만 내가 걸렸다. 그럼 나는 2, 3일간 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증상이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음식을 조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최소한 2, 3일간은 조리를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어패류 이런 거는 반드시 익혀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18번 만성기관지염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 힘든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한다. 2.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3. 실내를 차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4. 방향제를 뿌려 실내 공기를 정화한다. 5.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게 한다. 정답은 1번. 심호흡과 기침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치료 및 예방을 보시면 심호흡, 기침 이걸 하게 되면 기관지 내에 있는 가래가 배출이 돼요. 이 폐에 기관지에 있는 가래가 기침을 하면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처방받은 거담제라는 거는 가래를 삭히는 거. 기관지 확장제는 기관지를 좀 넓혀줘가지고 호흡하기 편하게 만드는 거. 이런 거를 사용해서 가래도 물 깨고 이 거담제가 가래를 묽게 하는 거예요. 기관지 확장제는 기도를 넓혀주는 거. 거담제는 가래 묽게 해주고 예. 그래서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기관지에 경련을 일으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너무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그래 틀리는 거죠. 금연 또 가능한 한 오염된 공기에 노출되지 않게 한다. 그죠? 예,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차가운 기후, 습기가 많은 기후에 노출되지 않게 함으로써 기관지의 자극을 감소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19번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산책을 한다. 2. 유제품을 제공한다. 3.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제한한다. 5. 설사가 멈춘 후에도 지사제를 먹게 한다. 정답은 4번. 4번이죠. 4번. 섬유소가 많은 건 누구한테 줘요? 변비. 변비가 있는 사람들은 섬유소가 많은 거를 주지만 설사라는 사람들은 더 하겠죠. 설사를. 그래서 안 되고 수분 섭취는 제한이 아니라 권장이에요. 권장. 왜냐하면 설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물변이니까 탈수 현상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수분은 많이 줘야 되고 설사가 멈춘 후에 계속해서 지사제,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을 줄 필요가 없겠죠. 20번 고혈압 대상자의 혈압약 복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두통이 있을 때 혈압약을 복용한다. 2. 비타민 K와 함께 복용하여 흡수를 돕는다. 3.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이전 약으로 바꿔 복용한다. 4. 혈압이 높아도 증상이 없으면 복용량을 줄인다. 5. 혈압이 조절된다고 투약을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가 있다. 정답은 5번. 네, 5번이죠. 혈압이 조절된다고 맘대로 혈압약을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혈압약의 중단은 의사와 상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또 혈압약이 조절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고 예전 약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맘대로 바꿔서 복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의사랑 상의를 해야 돼요. 21번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인대의 탄력 감소 2. 허리의 피하지방 감소 3. 뼈의 질량 증가 4. 추간판의 두께 증가 5. 근육의 긴장도 증가. 정답은 1번이죠. 다 나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대의 탄력성이 감소되죠. 나빠지는 거. 근데 허리의 피하지방은 어때요? 나이가 먹어도 뱃살은 뱃살이 두꺼워지잖아요. 피하지방이 증가하니까. 그리고 뼈의 질량은 감소해요. 피하지방은 증가. 그래서 허리하고 엉덩이. 우리들 좀 날씬해지면 좋은데 마른 사람들, 연세가 있는 분들도 배는 나오고 엉덩이는 커지고 이게 이제 할머니들의 모양을 보면 팔다리 가늘어지고 배는 나오고 엉덩이 커지고 이게 전형적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허리의 피하지방은 증가다. 뼈의 질량은 감소하니까 뭐가 잘 생겨요? 골다공증이 잘 생기죠. 골다공증. 또 추간판의 두께는 감소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키가 작아진다. 나이가 들면 키가 줄어든다. 키가 줄어들잖아요. 이 추간판의 두께가 감소가 되니까 간격이 어떻게 돼요?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키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근육의 긴장도 감소. 22번 노화에 따른 피부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표피가 두꺼워진다. 2. 손발톱이 두꺼워진다. 3. 머리카락이 굵어진다. 4. 각질층의 수분 함량이 증가한다. 5. 모근의 멜라닌 생성이 증가한다. 정답은 네, 2번이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특히나 할아버지들 손톱 발톱 어때요? 두꺼워가지고 손톱깎이를 일반 손톱깎이로는 깎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좀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그런 손톱깎이를 팔아요. 아니, 뭐 니빠 같이 생긴 거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 말고 손톱깎이 모양인데 이게 이렇게 벌어지는 게 있어요. 그럼 두꺼운 손발톱도 일단 들어가야지 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상품으로 판매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주면 되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톱, 할머니들은 좀 덜한데 할아버지들은 엄청 두꺼워지잖아요. 그리고 갈라지고 세로로. 머리카락은 가늘어져요. 그리고 수분 함량이 감소하니까 자꾸 이제 건조해가지고 뭐 각질 이런 게 자꾸 떨어지죠. 23번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단백뇨가 있다. 2. 소변줄기가 굵다. 3. 배뇨 후 잔뇨감이 있다. 4. 배뇨 횟수가 감소한다. 5. 요일을 느끼지 못한다. 정답은 예, 소변을 놓고 났는데도 계속 마려운 느낌. 그게 잔뇨감이에요. 소변골 줄기는 가늘어진다. 배뇨 횟수는 증가하죠. 조금 넣으니까 자꾸 넣어요. 빈뇨. 조금씩 자주. 요일을 느껴야지 소변 보러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립선은 뭐랑 관련이 있어요? 남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 자, 이게 방광이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여기 요도 방광 밑에 있는 전립선 이게 전립선이에요. 전립선이 커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요도에 소변 나오는 길 요도를 눌러요. 그러면 길이 좁아지니까
힘을 줘야 소변이 나오고 쫄쫄쫄쫄 나오고. 그러니까 많이 이만큼 찼는데 요만큼밖에 못 넣어요. 그러면 요만큼 차면 또 마렵고 요만큼 차면 또 마렵고 넣는 건 또 요 정도밖에 못 넣고. 그러니까 자주자주 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인 사람은 수분 섭취 권장이에요. 수분 섭취, 수분을 오히려 줄일 것 같아도 수분 섭취를 권장이에요. 많이 드셔야 돼요. 24번 좌측 내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힌 뇌졸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오심일 동반한 위출혈 2. 섬모운동 감소로 인한 기침 3. 근육경직 및 안정시 떨림 4. 수분 정체로 인한 전신부종 5.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함.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 5번이죠, 5번. 자, 보실게요. 뇌는 반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왼쪽 뇌, 여기는 오른쪽 뇌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뇌에 출혈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뇌신경은 목에서 교차가 돼요. 반대로. 그래서 왼쪽 뇌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는 오른쪽이고 여기 왼쪽이죠. 네, 왼쪽이 마비예요. 마비. 오른쪽 뇌에 문제가 있으면 왼쪽 뇌가 마비예요. 그런데 오른쪽 뇌를 물어볼 때는 마비인 게 답으로 잘 나와요. 그런데 왼쪽 뇌는 왼쪽 뇌에 언어 중추가 있어요. 말을 관장하는 언어 중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못하거나 이해를 못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마비는 당연히 오는 거고. 그러니까 굳이 마비를 갖다가 문제를 한쪽만 내지 양쪽으로 마비 물어보지 않아요. 왼쪽 뇌에는 언어 중추가 있기 때문에 말에 대한 거를 답을 원해요. 그래서 말을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한다.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는. 25번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결막이 얇아진다. 2. 수정체가 투명해진다. 3. 눈물의 양이 증가한다. 4.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5. 동공의 지름이 커진다. 정답은 1번. 결막이 얇아진다. 얇아지면서 누렇게 변해요. 그래서 눈에 자극감, 불편, 각막에 궤양이 잘 생기고요. 수정체는 투명해지는 게 아니라 노란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수정체 황화 현상이다. 수정체 황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수정체 황화 현상일 때는 비슷한 색깔을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보라색, 남색, 파란색 구분에 어려움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색깔을 생각할 때는 무지개 색깔의 뒤에 거 파남보, 파남보 요거로 기억하라 그랬어요. 색깔 시험에 이것도 나와요. 수정체 황화 현상일 때 구분하기 힘든 색깔은 무엇이냐 해서 5개를 써놓고 찾아야 돼요. 그러면 무지개 색깔에서 빨주노초 이거는 구분이 확실하죠. 근데 파란색, 남색, 보라색은 구분이 잘 비슷비슷해요. 색깔이. 그거를 이렇게 수정체 황화 현상이 나타나면 구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보라색, 남색, 파란색 이렇게 해서 외우면 나중에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때 무지개 색깔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뒤로 파남보 아시겠죠? 그리고 눈물의 양은 감소가 돼요. 감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노인분들 눈에다 넣는 거 뭐예요? 인공 눈물. 인공 눈물이 뭐예요? 눈물이잖아요. 눈물이 적으니까 눈물을 넣어줘야지 눈이 덜 뻑뻑하고 불편감이 덜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각막 반사는 감소해요. 증가가 아니라. 저하가 되니까 거기에 손상도 입었어요. 먼지가 들어가서 빨리 눈도 못 감고 감염에 취약하다. 동공의 지름은 줄어들어요. 동공의 지름이 줄어드니까 어르신들이 밝은 곳을 좋아해요. 어두운 데 가면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밝은 것을 좋아하게 된다. 26번 당뇨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맨발로 운동화를 신게 한다. 2. 발톱은 일자로 자르게 한다. 3. 뜨거운 물로 발을 자주 씻게 한다. 4. 운동량이 많은 날은 인슐린 투여량을 늘리게 한다. 5. 공복에 운동할 때는 혈당 강화제를 갖고 다니게 한다.
정답은 2번. 예, 2번이죠. 당뇨 대상자들은요, 이 상처가 잘 안 나요. 상처 회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상처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맨발, 슬리퍼 이런 거 신으면 부딪히잖아요. 까지고. 상처가 나면 감염이 되고 상처가 또 잘 낫질 않기 때문에 맨발로 운동화 신게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양말을 꼭 신고 운동화를 신어야 되고 발톱은 일자로 잘라야 돼요. 그리고 뜨거운 물로 발을 자주 씻는 거는 왜 안 되냐면 감각이 떨어져요. 감각이 떨어지니까 이게 뜨거운지 차가운지 온도에 민감하지가 않다는 걸 잘 못 느껴요. 그러다 보면 뜨거운 물로 씻으면 뭐가 문제가 돼요? 화상을 입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조교, 당뇨 대상자들은 조격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도 조격하다 보면은 물이 좀 35도 이상, 뭐 한 40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15분 정도 담그고 있으면 어때요? 다리 빼면 경계가 딱 쓰죠. 물에 담긴 부분은 빨갛게 되고 그 위에는 하얗게 질려 있죠. 예, 그래서 그 빨갛게 된 부분이 감각이 좀 덜하면 이게 뜨거운 걸 잘 모르기 때문에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화상. 그럼 화상을 입으면 이게 치료가 제대로 되겠나요? 당뇨가 없는 사람보다 치료가 늦어요. 예, 그래서 잘못하면 발을 절단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량이 많은 날은 인슐린 투여량을 늘리게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죠. 또 공복에 운동할 때 공복에 운동하면 혈당이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혈당 강화제를 갖고 다녀 더 떨어지게? 아니죠. 공복에 운동을 해도 안 되고 만약에 운동을 해야 된다면 뭐 사탕이나 초콜릿을 가져가야지 혈당 강화제를 가져가면 안 되겠죠. 27번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은 1. 폐렴, 2. 천식, 3. 방광염, 4. 신부전증, 5. 전립선염. 정답은 4번. 네, 4번이죠. 우리가 수분 섭취를 제한을 해야 될 질병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잘 나오는 게 신부전증. 신은 뭐예요? 신장에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심부전증. 요거는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죠. 또 부신 쪽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갑상선 기능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 하나는 간경화증. 간경화증 환자도 어때요? 복수가 차잖아요. 이런 분들은 다 숨차요. 물이 빠져나가질 않으니까. 거기다가 물을 먹이면 어떻게 돼요? 더 숨차겠죠. 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한을 해줘야 돼요. 특히나 이 신부전증 환자들 투석하고 이러면요. 소변이 한 방울도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다 물 자꾸 주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 투석하는 사람들은 이게 노폐물이 소변을 통해서 노폐물이 배출이 되는데 소변이 안 나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노폐물 배출을 못 하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혈액을 밖으로 빼서 이 신장 기능을 하는 그거 기구를 통해 가지고 노폐물을 배출시켜 가지고 깨끗한 피를 다시 넣어주는 거죠. 예, 그게 혈액 투석하는 거예요. 이제 복막 투석하는 사람은 물약을 해가지고 배에다 넣어줘가지고 밖으로 빼는 이런 복막에다가 넣어줘가지고 하는 그런 걸 사용하는 거예요. 노폐물이 안 빠지니까. 그래서 수분을 제한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28번 노인에게 나타나는 우울증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단기 기억력이 향상된다. 2. 물어보는 말에 적절하게 대답한다. 3.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4. 무기력과 흥분이 교대로 나타난다. 5.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임을 쉽게 알아챈다. 정답은 네, 3번이죠.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해요. 우리가 우울증 대상자의 특성, 불면증 있죠. 불면증. 잠을 잘 못 자요. 아니면 잠을 아주 그냥 많이 자든지 덜 자든지 하는데 불면증이 많아요. 잠을 못 잔 사람들은 식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식욕 부진. 입맛이 없으면 살이 쪄요? 안 쪄요? 저요. 체중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감. 감소가 되죠. 체중이 감소하면 기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울증 대상자한테 좋은 운동은 산책이에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자꾸 대화를 하게끔 기분 좋아지게. 그러니까 여기 식욕부진, 그리고 소화불량 이런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그래서 우울증 그러면 요 세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 무기력해지는 거죠. 무기력과 흥분이 교대로 나타나진 않아요. 예. 그리고 노인 우울증은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인지를 잘 몰라요. 예. 29번 노화로 인한 수면 양상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노인 수면 양상도 시험에 잘 나와요. 노인도 수면 양상. 1. 아침잠이 많아진다. 2. 잠들면 깨기가 힘들다. 3. 수면 시간이 늘어난다. 4. 낮 시간 동안 자주 졸다. 5. 잠자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다. 정답은 4번이죠. 노인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늦게 일어나요? 완전 새 나라의 어린이 되죠.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요. 4시, 5시,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잠은 적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자꾸 깨요. 그러니까 수면 시간이 자주 깨니까 어떻게 돼요? 잘 못 자잖아요. 수면 시간이 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면 시간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밤에 잘 못 자니까 낮에 졸죠. 그럼 졸고 있어요, 어르신이. 어르신 지금 주무세요?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래? 안 잔다 그래요. 눈 감고 있던데, 그러면 눈만 감았지. 그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주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앉아. 이렇게. 그리고 조금 이따 또 졸아요. 그리고 낮에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밤에 또 잠이 오겠나요? 안 오죠. 잠자는 데 걸린 시간은 길어진다. 30번 대상자의 성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부전을 유발한다. 2. 항고혈압제 복용은 성적 욕구를 높인다. 3. 유방절제술은 성기능의 변화를 초래한다. 4.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발기지연을 유발한다. 5. 뇌졸중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성생활을 금한다. 정답은 4번이죠.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발기지연을 유발해. 우리가 알코올 나오면 알코올이 답이에요. 금연, 금주 이게 답으로 나오면 거의 그게 답이에요. 안 좋은 거니까. 그죠? 노인이 되면 질 조직이 얇아지고 탄력성이 약해져요. 분비물은 감소하고 또 심장 질환을 가진 모든 노인에게 성교시 심장마비가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심장마비를 경험한 노인은 주치의와 상의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또 뇌졸중 노인의 성생활을 막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쪽이 마비가 되고 불편하니까 체위 변화에 도움이 되는 기구로 취약점을 보완해서 성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자궁적 출술, 유방절제술 이거는 성기능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또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하는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발기부전을 유발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31번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어 현기증을 호소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온수로 목욕하게 한다. 2. 지방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3.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4. 따뜻한 물수건을 머리에 대어준다. 5. 실외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 3번이죠. 폭염에 노출이 되면 열이 막 올라가잖아요. 어지럽고 이런 경우는 그늘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해서 열을 좀 내려줘야 돼요. 이 물이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원한 물을 마셔주면 체온이 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32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1. 근처에 사는 딸이 방문하였다. 2. 세탁실에 빨랫감이 쌓여있다. 3.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았다. 4. 새로 도착한 우편물을 발견하였다. 5. 베란다에서 배변 중인 대상자를 처음 발견하였다. 정답은 5번이죠. 문제 행동이 나타나면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보고는 뭐라 그랬어요? 무슨 역할? 명보사 역할 중에 보고. 우리 되게 통일되게 얘기를 해요. 관찰하는 게 관찰자 역할. 지금 이거 있죠? 선생님 지금
이 베란다에서 배변 중인 대상자를 발견했어요. 이건 내가 본 거죠. 이게 관찰자의 역할이에요. 관찰. 이게 관찰자 역할이고 이 상황을 보고를 했어요. 그건 뭐예요? 여기 된 정보를 시설장한테 얘기했어요. 그럼 뭐예요?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다.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에요. 33번. 요양보호사가 관찰한 내용을 올바르게 기록한 것은 1. 등의 욕창이 심함. 2. 며칠 전부터 미열이 있음. 3. 최근에 신체 기능이 더 나빠짐. 4.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낮잠을 잠. 5. 오후 5시 이후에 물을 많이 섭취함. 정답은 4번이죠. 이렇게 심함. 이거 며칠 전 언제부터? 미열이라는 게 본인이 생각하는 미열이 몇 도인지 모르잖아요. 37도가 미열이라고 생각하는지 37도 오브가 미열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기록은 안 돼요. 뭐 3일 전부터 열이 37도 5부 정도 유지가 된다. 이러면 또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며칠 전이라는 것도 며칠인지 모르고 또 미열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온도가 몇 도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또 최근에 언제부터 신체 기능이 어떻게 더 나빠졌는지 이런 내용도 없고 또 5번은 오후 5시 이후에 물을 300cc 섭취함 이렇게면 괜찮은데 많이는 얼만큼 섭취한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기록은 옳지 않은 거예요. 34번 임종 대상자를 도울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 기관을 고려하여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건 예전에 많이 얘기했던 거죠. 1. 손을 잡아준다. 2. 조명을 밝게 켜준다. 3. 가족 사진을 보여준다. 4.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준다. 5. 즐겨 쓰던 아로마 향을 맡게 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4번이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 기관이 뭐예요? 청각이죠. 듣는 거. 그러면 이 내용에서는 듣는 거에 대한 거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준다. 이게 답이에요. 35번 임종이 임박한 시설 대상자의 편안한 임종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삽입되어 있는 튜브를 제거한다. 2. 침상머리를 낮춰 반드시 눕힌다. 3. 대상자를 조용히 혼자 있게 한다. 4. 가족에게 연락하여 병원 응급실로 옮긴다. 5. 대상자가 원했던 종교의 임종의식을 연결해준다. 정답은 5번이죠. 5번. 이런 튜브 제거는 의료인이 하는 거예요. 의료인. 요 튜브 제거한다는 내용 계속 잘 나와요. 시험에. 튜브를 제거한다. 튜브를 제거해서 폐기물 박스에 버린다. 다 안 되는 거예요. 제거해달라고 해야죠. 그렇죠? 간호사가 해야 되는 거고. 침상머리는 조금 높여줘야 돼요. 숨이 차기 때문에 임종이 임박한 사람은 숨이 차요. 그래서 숨이 찰 때 자세가 상체를 좀 올려주는 게 호흡하기가 편하네요. 대상자 혼자 있게 두면 어때요? 불안하겠죠. 그래서 가족이랑 같이 있을 수 있게 해주면 가장 좋고 4번은 이 임종은 응급 상황은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임종하려고 이런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응급실로 가야죠. 그런데 임종이 임박해 있는 사람은 임종을 예견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응급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이 와서 좀 돌봐주고 마지막으로 좀 좋은 얘기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응급실 가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36번 의자에 앉아 식탁에서 식사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받침이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2. 대상자를 의자 앞쪽 끝부분에 걸터 앉게 한다. 3. 식탁의 상판이 대상자의 가슴과 배꼽 높이로 오게 한다. 4. 대상자의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게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5. 의자를 식탁과 30에서 45도 각도가 되도록 하여 비스듬히 앉게 한다. 정답은 3번. 상판은 가슴과 배꼽 사이에 가슴과 배꼽 사이에 오게 한다. 팔받침, 등받이 다 있어야 되고요. 의자에 앉을 때는 의자 끝부분이 아니라 깊숙이 앉아야 되는 거죠. 깊숙이.
대상자의 발가락 끝이 아니라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게 의자 높이를 조절해야 되고요. 의자랑 식탁이랑은 각도가 30에서 45도가 아니라 바짝 당겨 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앉았을 때 팔꿈치가 식탁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37번 연화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화하면서 음식을 제공한다. 2. 국물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3.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축이게 한다. 4. 다양한 향신료를 넣은 음식을 제공한다. 5. 상체를 높이고 턱을 둔 자세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 3번이죠. 밥을 먹을 때 식사할 때 물을 계속 주면 이건 살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식사하기 전에 한 모금, 국이든 물이든 한 모금을 이렇게 주고 나면 입안이 촉촉해져서 목 넘김이 수월해지겠죠. 대화하면서 하면 어떻게 살에 걸린다 그랬죠. 말 시키지 말고 TV 끄고 옆에서 떠들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상체를 높이고는 맞아요. 그런데 턱을 드는 게 아니라 턱을 당긴다. 어디 쪽으로요? 몸쪽으로 당기는 자세, 고개를 숙인 자세죠. 38번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알약은 약병 안에 손가락을 넣어 꺼낸다. 2. 캡슐약은 캡슐을 제거한 후 복용하게 한다. 3. 가루약은 약을 입에 먼저 넣고 물을 마시게 한다. 4. 약병 가장자리에 묻은 물약은 손가락으로 닦아낸다. 5. 물약은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약만큼 따른다. 정답은 5번. 예. 계량컵은 어떻게 돼요? 계량컵의 눈금이 요만큼에 따라서 줘라라고 하면 여기가 눈높이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알약은 어떻게 해요? 알약은 약 뚜껑에서 손바닥으로 약병에서 약뚜껑에서 손바닥으로 옮겨야 되고요. 캡슐약은 캡슐제, 제거가 아니라 캡슐제 복용해야 되고요. 가루약은 어떻게 해요? 숟가락에 나와야 돼. 숟가락에 약간의 물로 녹여서 준다. 약병 가장자리에 묻은 물약은 멸균 꺼지로 닦아야죠. 손가락으로 닦으면 안 돼요. 39번 다음 그림에서 대상자에게 안녕고를 투여하는 위치와 방향이 옳은 것은 가나다라 중에서 몇 번일까요? 4번. 예. 라번이죠. 4번.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런데 연고는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2cm를 짜주는 거예요. 안연고는 맨 처음에 나오는 연고는 닦아서 버린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2cm를 짜서 넣었는데 눈을 감았더니 약이 삐져나왔어요. 그거는 닦아서 버린다. 그리고 눈 안에 있는 안약은 어떻게 안구를 굴린다 그랬어요. 안구 위아래로 눈알을 굴리는 거죠. 안구. 네. 40번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귓구멍 중앙에 약을 점적한다. 2. 냉장 보관한 약을 꺼내어 바로 사용한다. 3. 투여 후 면봉으로 약이 묻은 귀지를 제거한다. 4.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약을 투여한다. 5. 투여 직후 점적한 쪽 귀를 위로 하여 5분간 누워있게 한다. 정답은 5번. 네, 5번이죠. 투여 직후에 점적한 귀를 위로 놔야 돼요. 그러니까 환부가 위로 가는 거죠. 문제가 있는 귀가 위로 가서 약을 넣고 5분간 누워 있어야 되고, 만약에 양쪽 귀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한쪽 귀에 약 넣고 5분 누워 있고, 반대로 돌려서 반대쪽 약 넣고 5분간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약을 넣을 때는 귓구멍 중앙에 넣는 게 아니라 약은 여기 측면을 따라서 흘러 들어가게 해야 돼요. 중앙이 아니라 측면을 따라서 흘러 들어가게 해야 되고요. 냉장 보관 귀약은 실온 보관이에요. 실온 보관, 냉장 보관 아니고 실온 보관이에요. 그런데 겨울철 같은 경우는 실온에도 차갑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 약병을 손으로 쥐어요. 그렇게 해서 따뜻하게 하든지 아니면
따뜻한 물에 병째 담가서 차가운 기가 없어진 후에 약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차가운 약을 그대로 넣어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차갑거나 뜨거운 약, 뜨거운 약을 넣어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어지러움증. 어지러우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오심, 울렁울렁. 울렁울렁하는 게 오심이에요. 그러다가 토하죠. 그래서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약은 어지러움증, 오심, 구토 이거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귀지는 어디 가서 제거를 해요? 병원에 가서 제거를 해야 된다. 깃바퀴를 잡아당기는 거는 후하방이 아니라 후상방으로 잡아당겨야 되겠죠. 41번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변을 돕기 위해 복부 마사지를 한다. 2. 활동을 제한하여 배뇨 횟수를 조절한다. 3. 배설 후에 물수건으로 닦은 즉시 옷을 입힌다. 4. 혈뇨를 본 경우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 5. 침상 발치를 올려 배변하기 쉬운 자세가 되게 한다. 정답은 1번. 1번이죠. 침상 배설을 하는 사람들은 누워있는 와상 상태죠, 와상. 그쵸? 이런 사람들은 운동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운동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장 운동도 안 되겠죠. 그래서 복부를 마사지해요. 무슨 방향으로요?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야 돼요. 왜 그런다 그랬어요? 대장의 방향이 시계 방향이에요. 위장, 소장 있고 대장, 이 크니까 대장이에요. 이렇게 하고 직장, 항문, 직장, 항문, 이건 대장. 위로 올라가서 옆으로 가서 아래로 내려와요. 시계 방향이죠. 대장, 이거는 위장, 이거는 소장. 소장에서 하는 역할은 영양분 섭취, 대장에서 하는 역할은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 그래서 어쨌든 대장이 방향이 이렇게 돼가지고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주면 장 운동이 활발하게 돼서 변을 보기가 수월해진다라는 거죠. 침상 배설한 다음에는 변기를 대주고 나서는 침상 발치가 아니라 상체를 올려야죠. 상체를 올려야 배변하기 쉬운 자세가 되는 거예요. 앉은 자세가 되니까. 혈뇨를 본 다음에는 대상자에게 확인이 아니라 시설장에게 확인시킨 후 버려야 되겠죠. 또 배설 후에는 물수건으로 닦으면 그 다음에는 마른 수건이 나와야 되는 거. 마른 수건으로 닦고 입힌다. 42번 화장실 이용을 돕기 위해 누워있는 대상자를 일으킨 후 잠시 앉아있게 하는 이유는 이것도 시험에 아주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왜 앉혀두는지 1.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2. 호흡수가 증가하여 숨이 찰 수 있으므로 3. 체온이 상승하여 식은땀이 날 수 있으므로 4. 맥박이 감소되어 가슴이 아플 수 있으므로 5. 복압이 상승하여 요실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이죠. 1번. 어지러운 거는 혈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기립성, 저혈압. 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어요.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원래대로 눕히고 보고한다. 그쵸? 왜냐면 원래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안 어지러웠잖아요. 그런데 대상자를 화장실로 옮기려고 이렇게 앉혔어요. 그러면 어지럽다 그래요. 그러니까 뇌로 가는 혈액이 밑으로 쏠리잖아요. 어지럽겠죠.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는 그런 증상. 이렇게 쓸 때 혈압이 떨어지니까 어지럽고 울렁거리고 토하고 식은땀 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잠깐 앉혀놓는 이유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봐 확인하는 거고 만약에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빨리 원래대로 눕히고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워있을 때는 안 어지러웠으니까 원래대로 상태를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43번 간이병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간이병기 사용 직후에 기저귀를 채워준다.
2. 간이변기 옆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3.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깐 후에 간이변기를 대어준다. 4. 바지를 내린 후에 허리 아래쪽에 무릎 덮개를 덮어준다. 5. 간이변기를 침대 난간과 90도가 되게 놓은 후 대상자를 앉힌다. 정답은 3번. 3번이죠. 간이변기 뭐예요?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한테 엉덩이 밑에 대주는 게 간이변기잖아요. 그쵸? 근데 간이변기 옆에 미끄럼 방지 매트가 아니라 간이변기 밑에 이미 여기 엉덩이인데 방수포를 깔고 그 위에 뭐 수건 하나 깔고 기저귀를 대주면 되겠죠. 그럼 밑에 시트를 보호를 해주겠죠. 4번은 바지를 내린 다음에 무릎덮개를 덮어요. 그러면 볼 거 다 보고 덮는 거죠. 무릎덮개를 덮은 후에 바지를 속에서 이렇게 내려주면 되겠죠. 간이변기는 이 난간과 90도가 돼서 앉히는 게 아니라 누운 자세에서 반드시 누운 자세에서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연구 쪽에서 나와요. 간이변기는 반드시 누운 자세에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협조가 되면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 들어보세요 하고 대주고, 협조가 안 되면 어떻게 옆으로 돌려서 엉덩이에다 변기를 대고 다시 원래대로 눕히면 되죠. 이때 이 변기가 항문 중앙에 가운데가 변기 중앙이 항문이랑 이렇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44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요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 매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있다. 2.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게 위치해 있다. 3. 소변의 양과 색깔을 2시간마다 확인하고 있다. 4. 소변 주머니가 침대 매트리스 아래쪽에 고정되어 있다. 5.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잠그고 알코올 솜으로 닦고 있다. 아이고. 이건 뭐야? 잘못된 거 찾으란 얘기죠. 그쵸? 매일 물 충분히 먹고 있고, 또 소변의 양과 색깔, 이거 뭐 줄이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 2~3시간마다 확인하고 있어요. 맞죠? 또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아래에 가 있어야 되니까 침대 매트리스 아래쪽에 고정이 돼 있어요. 완전 이게 좋은 거죠. 소변줄을 비운 후에 배출구 잠그고 알코올 솜으로 닦아요. 이거는 문제거리가 안 돼요. 그런데 2번은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높게 위치해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된다 했어요? 역류성 감염. 예, 거꾸로 소변백에서 방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역류성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거죠. 45번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윗옷을 가슴까지 올리고 바지를 벗긴다. 2. 꼬리뼈 부위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 살펴본다. 3.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4.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5.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는 똑바로 눕혀 교환한다. 정답은 2번이죠. 2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사람은 똑바로 누워있을 때 소변이 엉덩이 쪽으로 많이 고이죠. 그래서 꼬리뼈 쪽이 계속 축축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피부 발적이 잘 생겨요. 그래서 기저귀를 교체해 줄 때 발적이 있는지를 미리미리 살펴야 되는 거고요.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아니라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허리를 들 수 없는 대상자는 똑바로 눕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돌려 눕혀야죠. 옆으로. 46번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2. 머리를 뒤로 젖히고 칫솔질을 한다. 3. 치약은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올린다. 4. 앞니는 칫솔모와 90도가 되게 하여 닦는다. 5. 치약의 청량감이 유지되도록 입안을 물로 한 번만 헹군다. 몇 번일까요? 1번이죠. 이빨을 닦을 때는 잇몸에서 치아 쪽이죠. 위에서 아래로 내리고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잇몸에서 치아 방향, 아래도 잇몸에서 치아 방향이에요. 머리는 뒤로 적히는 게 아니라 숙이고, 그죠? 앞으로 숙이고, 또 치약은 칫솔모에
이렇게 두툼하게 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칫솔에 스며들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두툼하게 틀렸고 각도는 몇 도예요? 앞니와 칫솔의 각도는 45도이다. 그래서 5번은 치약의 청량감이 유지되도록 입안을 물로 한 번만 헹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헹궈요? 충분히 헹군다. 47번 통목욕 시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낮보다는 저녁 시간에 감긴다. 2. 수건으로 양쪽 귀를 덮고 감긴다. 3. 목욕 의자에 앉아 머리를 앞으로 숙이게 한다. 4. 머리를 감긴 후 면봉으로 귀 안쪽까지 닦아준다. 5. 젖은 머리를 손질한 후에 헤어드라이어로 말려준다. 정답은 뭐니까요? 예. 목욕 의자에 앉혀서 머리를 앞으로 숙이게 해주면 돼요. 숙이게. 예. 그리고 수건으로 양쪽 귀를 덮는 게 아니라 뭐예요? 솜으로. 솜을 귀에다 꼽아야 되는 거고, 수건은 눈을 덮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감긴 후에 면봉으로 귀 입구라 그러면 맞아요. 귀 입구. 근데 귀 안쪽, 뭐, 네이도,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5번은 젖은 머리를 빗질이 아니라 젖은 머리는 마른 수건으로 닦고 헤어드라이로 말려준다. 이러면 맞는 거죠. 선생님 거기 3번에 문제점 이유를 달라요. 아, 이거 뭐냐면, 그쵸. 요거는 이제 제가 바꾼 거예요. 예전에 나왔던, 우리가 이제 지필로 시험을 봤을 때는 머리를 뒤로 젖힌다예요. 네, 맞아요. 그전에는. 네. 근데 우리 새로운 교재에는 머리를 앞으로 숙인다라고 바뀌었어요. 여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나와, 바뀌어서 앞으로 해야 이거를 제가 바꿔서 만든 거예요. 목욕 의자에 앉혀서 머리를 앞으로 숙이게 한다라고 교재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편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재에 나온 거는 앞으로 숙인다예요. 그런데 앞으로 숙이지 못하는 경우는 그 애기들 이렇게 머리 캡 있잖아요. 샤워캡을 사용한다. 샤워캡을 사용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앞으로 숙이지 못하면. 그래서 앞으로 숙인다. 예전에 나왔던 문제는 뒤로 젖힌다가 답이에요. 근데 지금은 바뀌어서 앞으로 숙인다가 답이에요. 정답은 3번이에요. 어쨌거나 예, 3번. 예. 48번. 대상자의 신체 부위에 따른 목욕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은 어깨에서 손끝 방향으로 닦는다. 2. 유방은 위아래로 번갈아 가며 닦는다. 3. 다리는 허벅지에서 발끝 방향으로 닦는다. 4. 둔부는 엉덩이 사이와 항문 주위를 닦는다. 5.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정답은 4번이죠. 우리가 목욕을 할 때는 어디에서 어디예요? 말초에서. 말초 부위에서 심장 방향으로 닦는 거예요. 심장 방향. 그래서 팔을 보면 손끝에서 어깨 방향. 그죠? 유방은 동그래요. 그래서 위아래가 아니라 원을 그리듯 닦아야 되고,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방향으로, 말초에서 심장,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나오면 시계 방향이라 했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험에 답이 없어요. 49번. 침상에서 세수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를 똑바로 눕힌다. 2. 목, 귀, 눈, 코 순으로 닦는다. 3. 코 밖으로 나와 있는 콧털은 잘라준다. 4. 입술과 그 주변을 알코올솜으로 닦아낸다. 5. 수건에 비늘을 묻혀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정답은 3번이죠. 이거는 우리 교재에서 예전 교재에 나왔어요. 코털. 근데 지금 교재에는 안 나와요. 근데 코털은 남자들 같은 경우 코 이렇게 삐져 나오잖아요. 그 삐져 나온 코털만 깎는 거예요. 코 속에 있는 코털은 놔둬야 돼요. 왜냐면 속에 있는 코털은 거름망 역할이에요. 거름망. 먼지도 걸러주고. 그래서 코 속은 놔둬야 돼요. 코 밖으로 삐져나온 코털만 깎아준다요. 예, 그리고 세수할 때의 자세는 뭐예요? 반자위. 상체를 올려야죠. 세수할 때. 그 닦는 순서는 눈, 코,
뺨, 양쪽 뺨. 그 다음에 입, 이마가 아니고 입. 그 다음에 턱, 그 다음에 이마, 귀, 목. 요 순서죠. 그죠? 위에서 아래. 여기서 위에서 아래. 여기에서 위에서 아래. 근데 이마는 머리카락 쪽으로 닦는다. 그죠? 네. 그리고 4번은 입술과 그 주변은 비눗물로 닦아야 돼요. 알코올이 아니라 비눗물로 닦아야 되고, 눈은 비누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깨끗한 젖은 꺼즈로 해서 안쪽에서 바깥으로 닦아준다. 요거는 맞는데 비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은. 5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티셔츠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2. 오른쪽 팔 왼쪽 팔 머리. 3. 머리 왼쪽 팔 오른쪽 팔. 4.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5. 왼쪽 팔 오른쪽 팔 머리. 오른쪽 편마비예요. 입히는 거는 입마. 오른쪽이 마비예요. 오른쪽이죠. 그러면 오른쪽 머리 왼쪽 팔. 입마 벗건. 입을 때는 마비 쪽부터,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티셔츠가 나왔기 때문에 머리가 가운데 있는 것 1번하고 4번 중에 답이에요. 그런데 뭐 한대요? 입힌다 그랬어요. 어느 쪽이 마비? 오른쪽. 입마. 오른쪽, 왼쪽. 그죠? 가운데는 머리예요. 51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를 자동차의 트렁크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신속하고 빠르게 들어 올린다. 2. 팔을 앞으로 뻗어 들어 올린다. 3. 다리를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 올린다. 4. 허리는 펴고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린다. 5. 발을 움직이지 않고 허리를 회전하여 들어 올린다. 정답은 4번이죠. 이거 최후에서 올바른 신체 정렬. 허리는 펴고 무릎은 구부려서 무게중심을 낮추고 다리는 벌려서 지지면을 넓힌다 그랬어요. 그리고 허리를 회전하는 게 아니라 다리의 큰 근육을 움직여서 회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요거 다음 그림과 같이 앉아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킬 때 요양보호사의 지지 방법으로 옳은 것은 오른쪽이 마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어디를 잡아야 되고 또 어느 쪽 다리를 지지를 해줘야 되고 허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무릎은 어떻게 해야 되고 다리는 또 발은 어떤 모양이어야 되냐 볼 게 많죠. 그죠? 찾아보세요. 어떤 방법이 맞는지. 오른쪽이 마비라 그랬어요. 몇 번일까요? 2번. 네, 2번이죠, 2번. 자, 보실게요. 허리는 폈어요, 허리. 그쵸? 무릎을 구부렸고, 다리는 벌렸고요. 다리 하나가 앞으로 나가서 어디가 마비래? 오른쪽이 마비라 했으니까 오른쪽 무릎을 눌러줬죠. 그리고 손은 허리를 잡았어요, 허리.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했어? 1번은. 정답은 2번이고 1번은 건강한 다리를 눌렀죠. 그쵸? 여기는 잡는 것도 허리를 잡아야 되는데 팔을 잡았고 그쵸? 예. 그게 틀렸고 여기는 팔도 틀리고 다리도 틀리고 여기는 팔은 맞았고 무릎 안 걸렸고 다리도 벌리지도 않고 여기도 눌러주지도 않고 그쵸? 이거를 살피시면 돼요. 이거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앞에서 보조하는 방법. 53번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의 잠금 장치가 고정이 안 될 때 점검해야 하는 것은 1. 타이어 2. 손잡이 3. 받침대 4. 발 받침대 5. 바퀴 손잡이. 정답은 타이어죠. 타이어. 잠금 장치가 안 될 때는 요거 잠금 장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타이어에 공기압이 빠지면 눌려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잠금 장치가 안 돼요. 근데 거꾸로 타이어의 공기압이 높아요. 그러면 진동이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빠져도 안 돼요. 그래서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은 엄지손으로 눌렀을 때, 엄지손으로 눌렀을 때 0.5cm 들어가는 정도가 가장 적절한 공기압이다라는 거예요. 필터 그림 나왔을 때 이 잠금 장치에 대한 문제 하나, 발받침대 길이 조절에 대한 문제 하나 나온다 그랬어요. 발받침대의 길이 조절에 대해서 나오면 여기나 여기나 여기 밑에 나사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가 쳐 있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 휠체어 그림이 나오면 이 타이어 아니면 요거 동그라미 치는 거 찾는 거 그거를 잘 보시면 돼요. 54번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 장치를 잠근다. 양쪽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게 한다.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천천히 일어나도록 지지하여 휠체어에 앉힌다. 확인해 보세요. 몇 번이에요? 2번. 네. 가장 처음은 뭐예요? 잠금 장치 1번. 맨 마지막 휠체어에 앉힌다. 가로 시작해서 라로 끝나는 거. 라는 몇 개? 하나밖에 없지. 마지막 휠체어에 앉힌다는데 라는 하나. 1번 잠금 장치 1번. 그쵸? 55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탄 대상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 몇 번이에요? 2번. 2번이죠. 태우는 것도 이 방향, 내리는 것도 이 방향. 그쵸? 그림이 똑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56번 노인 장기요양 보험급여 복지용고 중 노인 장기요양 보험 급여 복지용고 중 대여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1. 지팡이 2. 수동침대 3. 이동변기 4. 목욕의자 5. 성인용 보행기. 정답은 대여는 뭐예요? 빌리는 거죠. 이 중에 빌려야 되는 건 뭐예요? 침대죠, 침대. 침대는 수동도 빌리는 거고 전동 침대도 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빌리는 것도 뭐가 있어요? 휠체어, 배회 감지기도 있고요. 배회 감지기. 요거는 매트형이 있고 GPS, 인공위성. GPS는 뭐예요? 시계 아니면 목걸이로 된 거. 그 다음에 목욕 리프트. 욕조 안에다 이게 앉혀가잖아요. 목욕 리프트. 리프트. 그 다음에 이동 욕조. 요런 것들은 빌리는 거예요. 빌리는 거. 그 이외에는 다 임대다. 아니, 사는 거다. 요거가 임대예요. 빌리는 거 임대. 나머지는 다 사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57번 대상자의 분비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소독제로 손을 닦고 분비물을 처리한다. 2. 가래가 묻은 오리털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3.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구분하지 않고 세탁한다. 4. 분비물에 오염된 일회용 장갑은 씻어 말려 사용한다. 5. 혈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씻어낸 후 더운 물로 헹군다. 정답은 5번이죠. 혈액이 묻었을 때는 찬물로 안 하고 더운 물로 하면 혈액이 응고가 돼요. 그래서 찬물로 씻고 더운 물로 헹궈야 되고, 그 다음에 분비물 처리한 다음에는 물과 비누로 손을 닦아야 되고요. 오리털 이불은 햇빛이 아니라 그늘에서 말려요. 그리고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분리해서 세탁한다. 물 따로따로 세탁을 해야 되겠죠. 일회용 장갑은 버려야죠. 씻어서 말려서 사용하는 거 아니고 버린다예요. 58번 시설에서 화재로 인해 유해가스가 방출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을 뿌려 화재를 진압한다. 2.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이동한다. 3. 손수건을 이용하여 코와 입을 막는다. 4. 화재가 발생한 방에 문을 열어 놓는다. 5. 두 손으로 벽을 짚으며 밖으로 나간다. 정답은 3번. 3번이죠. 손수건, 젖은 손수건이면 더 좋겠죠. 젖은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야 되겠죠.
1번은 물을 뿌리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되고 계단을 이용해야 되고 화재가 발생한 방의 문은 닫아놔야 되겠죠. 그리고 벽을 짚고 밖으로 나갈 때는 한 손을 짚고 끝까지 나가야 돼요. 중간에 손을 바꿔서도 안 돼요. 가스가 있고 여기 뿌해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그러는데 오른손으로 막 짚고 나가다 왼손으로 바꿨어요. 그 순간에 내가 왼손이었나 오른손이었나 헷갈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 다시 왔던 길로 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한쪽 손을 잡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59번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통이 넓은 바지를 입힌다. 2. 복도 바닥을 왁스로 닦는다. 3.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시킨다. 4. 취침 시 침대 난간을 내려놓는다. 5. 침상을 대상자의 허리 높이로 조절한다. 정답은 3번이죠.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하면 다리, 허리 이런 데 힘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질 않아요. 근데 통이 넓은 바지는 걸려서 넘어지겠죠. 왁스로 닦아놓으면 미끄러지고 또 잘 때 침대 난간을 내려놓으면 옆으로 돌다 떨어지겠죠. 침상은 가장 낮은 위치, 낮은 위치로 조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침대다 그러면 한쪽은 벽에 붙이고 한쪽은 두꺼운 요를 깔아 놓는다.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 문제 나올 때 이게 나와요. 안전. 60번 재가 대상자의 식재료를 관리할 때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는 1. 두부를 냉장 보관한다. 2. 조개류를 냉동 보관한다. 3. 냉동된 육류를 전자레인지로 해동시킨다. 4. 개봉 후 남은 생선 통조림은 랩을 씌워 냉장 보관한다. 5. 조리된 식품을 먹기 전에 뜨겁게 데운다. 몇 번이에요? 네, 4번. 식중독. 네. 그리고 통조림은 한번 따면 통조림째 보관하면 안 돼요. 그냥 다른데 옮겨 담아서 해야지. 안 그러면 독소가 있어서 식중독에 걸릴 수가 있어요. 61번 다음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옳게 설명한 거는 이것도 잘 나오죠 시험에. 1. 약한 햇볕에 말림. 2. 다림질을 약한 온도로 함. 3. 드라이 클리닝을 약하게 함. 4. 산소계 표백제를 적게 사용함. 5. 세탁기에서 단시간에 짜야 함. 몇 번이에요? 네, 5번이죠. 손으로 약하게 짜든지 세탁기에서는 단시간 내에 짜야 된다는 얘기예요. 62번 재가 대상자의 관공서 방문을 대신해주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서류 발급비를 기관장에게 청구한다. 2. 대상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협의한다. 3. 업무 대행 중 요양보호사의 사적 용무를 병행한다. 4. 동일한 관공서 업무가 있는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5. 업무 대행 결과에 불만족해하는 경우는 대상자가 스스로 처리하게 한다. 정답은 2번이죠. 2번. 서류 발급비는 본인이 내든지 보호자가 내야죠. 기관장한테 청구하면 안 되겠죠. 네. 63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발보다 접시를 사용한다. 2. 식사 장소는 매일 변화를 준다. 3. 턱받이보다 앞치마를 하게 한다. 4. 물을 흘리면 뚜껑이 없는 컵을 사용한다. 5. 음식은 먹기 쉽도록 모두 섞어 제공한다. 정답은 3번이죠. 접시는 납작하잖아요. 접시보다는 사발이 좋고 치매 대상자는 이 환경이 자꾸 바뀌면 헷갈려서 안 돼요. 장소 바꾸면 안 되고 턱받이보다는 앞치마가 크죠. 턱받이보다는 앞치마가 좋고 물을 흘린다 그러면 뚜껑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빨대 달린 컵. 빨대 달린 컵을 사용하면 되겠죠. 음식은 다 섞어주면 개밥도 아니고 그쵸? 섞어주면 안 돼요. 이것도 노인학대예요. 섞어주면. 64번 재가 치매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방 안에 큰 거울을 걸어준다. 3. 밤에도 화장실 전등을 켜둔다. 3.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4. 난간에 어두운색 테이프를 붙여 놓는다. 5. 출입이 쉽도록 둥근 모양의 문고리를 설치한다. 정답은 2번이죠. 낙상.
낙상 때문에 불을 켜놔야 돼요. 그리고 치매 대상자는 이 거울을 보고 놀랄 수가 있어요. 본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또 그 거울에 비친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울을 같은 경우 치워주든지 아니면 비치는 거 이런 것들은 덮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 침대는 벽에 붙여야 된다 그랬죠. 벽에 붙이고 반대쪽에는 두꺼운 효를 깔아놓고 난간에는 어두운 색이 아니라 밝은 색 형광 테이프 밝은색 형광 테이프를 붙여주면 되겠죠. 근데 다른 데 시험에서는 검은색 형광 테이프를 붙여놓는다. 이러면 틀려요. 검은색은 보이지도 않아요. 밝은색 형광 테이프를 붙여놓고요. 둥근 모양의 문고리보다는 막대형이라 그러죠. 일자형, 막대형 문고리를 설치한다. 65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들의 칫솔을 주머니에 숨기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진행되고 있는 미술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2. 가족에게 칫솔을 사오게 하여 보상하게 한다. 3. 칫솔을 모두 수거한 후 방에 혼자 머물게 한다. 4.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만지면 안 된다고 설명한다. 5. 일단 제지하고 그런 행동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정답은 1번이죠. 1번 뭐예요? 주의한기. 주의한기는 지금 처해져 있는 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그래서 단순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뭐 콩나물 다듬기를 해달라든지 아니면 뭐 산책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화분에 물 주러 가자고 하든지 이런 뭐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치매 대상자들은 설명한다 나오면 틀려요. 설명해도 금방 잊어버려요. 66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대상자가 누가 날 재우려고 내 밥에 수면제를 넣어서 저리 치워 하고 안 드세요. 그럼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1. 왜요? 식사만 하시면 잠이 와요? 2번 그래요? 누가 넣었는지 보셨어요? 3번 제가 먼저 먹어볼 테니 같이 드세요. 4번 계속 그러시면 앞으로 밥 안 드릴 거예요. 5번 그럴 리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드세요. 정답은 3번이죠. 뭐가 돼야 된다? 기미상궁. 기미상궁이 뭐예요? 왕이 독약 넣을까봐, 독 넣었을까봐 상궁이 먼저 먹어보는 거죠. 왕이 먹기도 전에. 그래서, 말짱하다. 독이 안 들었다. 이러면 이제 왕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르신한테도 어르신 그럼 제가 먹어볼 테니까 같이 드세요 해서 먹는 걸 보여줘요. 아 그럼 독이 안 들었구나 알 수가 있겠죠. 이것도 가끔 나와요 시험에. 67번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낮 시간에는 계속 졸고 밤에는 거실을 서성거리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자기 전에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2. 부족한 잠은 낮잠으로 보충하게 한다. 3. 낮 시간에 간단한 야외 활동을 하게 한다. 4. 저녁 식사 후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하게 한다. 5. 잠이 들기 전까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게 한다. 정답은 3번이죠. 야외 활동해가지고 아주 피곤하게 만들어야죠. 피곤하면 잘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전에 카페인 같은 이런 녹차 제공하면 안 되고 또 낮에 재우면 어떻게 해요? 밤에 또 안 자겠죠. 그리고 뭐 저녁 식사 후에 고강도 근력 운동하면은 이게 잠이 안 오고 또 잠들기 전까지 좋아하는 드라마 보게 하면 그거 끝날 때까지 잠 자겠나요?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드라마. 68번 치매 대상자가 군고구마 냄새가 난다며 고구마를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어디에서 냄새가 나는지 찾아보세요. 2. 왜 갑자기 군고구마가 생각나셨어요? 3.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냄새가 안 나는데요. 4. 군고구마가 드시고 싶군요. 함께 사러 나가요. 5. 어제도 그 말씀 하시더니 오늘도 그러시네요. 정답은 4번이죠. 이것도 주의한 게예요. 실제로 군고구마 사러 나가겠나요? 나가서 가족 얘기, 고향 얘기 막 하다 보면 잊어버리겠죠. 고구마에 대한 거. 근데 이거는 군고구마도 있고 소고기. 너희들끼리 소고기 구워 먹었지? 나도 고기 좀 줘봐. 이러면
아, 소고기가 드시고 싶군요. 함께 사러 나가요. 이게 답이에요. 똑같은 고구마에서 소고기로 바꾸고. 69번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치매 대상자가 시끄럽다며 갑자기 욕을 하고 소리칠 때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노래에 맞춰 춤을 추게 한다. 2.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하라고 한다. 3. 바람을 쐬고 오라고 밖으로 내보낸다. 4. 텃밭에 있는 채소에 물을 주자고 한다. 5. 프로그램 진행 규칙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정답은 4번. 네, 4번이죠. 이것도 주의한 개예요. 주의한 개. 설명하다 나오면 틀린다 그랬죠. 70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 무렵만 되면 현관문을 흔들며 집에 가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에 눕힌 후 조명을 꺼준다. 2.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가자고 한다. 3. 가족과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한다. 4. 시설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5. 현관문이 부서질 수 있다고 주의를 준다. 정답은 3번. 3번 가족과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것도 주의한기죠. 주의한기. 71번 경증 치매 대상자의 인지 자극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누가 다녀가셨나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셨어요? 1. 창의력, 2. 수능력, 3. 계산력, 4. 공감 능력, 5. 단기 기억력. 정답은 9번. 단기 기억력이죠. 왜냐면 조금 전에 누가 다녀갔는지, 요거 최근에 있던 걸 기억을 하는지 알아보는 거잖아요. 단기 기억력. 좋아지겠죠. 계속 얘기하다 보면. 72번 치매 대상자와 비언어적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짱을 끼고 말한다. 2.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춘다. 3. 잦은 헛기침을 하며 반응한다. 4. 대화하는 내내 머리를 끄덕인다. 5.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정답은 5번이죠. 팔짱 끼고 위에서 내려다본다든지 또 대상자의 눈높이보다 낮던지 아니면 높은 데서 내려다보든지 자꾸 헛기침을 해요. 그리고 대화는 내내 머리 끄덕이면 이거는 내 말을 듣고 있는 건지 안 듣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상자가 이야기할 때는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정면에서 가까운 거리, 1m 거리 거기에서 정면으로 바라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대상자한테 약간 기울이면 아 나한테 내 얘기를 진심으로 듣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죠. 73번 제가 대상자가 식탁 위에 밥 먹은 그릇을 그대로 두어 밥풀이 말라붙어 있을 때 나전달법으로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나전달법은 내 생각을 전달하는 거예요. 1. 식사를 하신 지 오래되었나 봐요. 2. 밥풀이 하나도 안 남게 깨끗이 좀 드세요. 3. 그릇이 그대로 있네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4. 밥풀이 말라붙어 있는 것을 보니 맛있게 드셨군요. 5. 설거지하기가 힘들어요. 다 드신 그릇은 싱크대물에 담가 두셨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5번이죠. 내 생각, 내가 힘이 든 거예요. 밥을 이렇게 말라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에 담가두면 제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내가 좋은 거를 상대방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뭐 했으면 좋겠네요. 걱정이 되네요. 뭐 식사를 막 안 하시면 이러다 건강해질까봐 제가 걱정이 되네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시설장에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동료 요양보호사가 전화를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아우 전화 좀 끊어봐요. 시설장에 전화 올 건데 못 받잖아요. 이게 아니라 제가 아주 중요한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화를 못 받을까 봐 걱정이 되네요. 이거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걸 상대방이 모르잖아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죠. 7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가 세월이 갈수록 후회되는 일도 많고 외롭고 사는 것도 재미없고 이 공감적 반응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생각에 이게 반응을 해주는 거죠. 상대방의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1번 우울증인 것 같아요. 2번 요즘 많이 외롭고 힘드신가 봐요. 3.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4. 부정적인 생각은 정신건강에 나빠요. 5. 나이가 들면 대부분 다 그렇게 느껴요.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지금 뭐래요? 외롭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외롭고 재미도 없고 이러니까
많이 외롭고 힘드신가 봐요. 이 대상자가 표현한 거를 같이 공감을 하라는 거예요. 75번. 의사소통할 때 라포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대상자의 반응은 1. 눈 마주치기를 피한다. 2.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한다. 3.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한다. 4. 무슨 일이라도 털어놓고 말한다. 5. 마음에 들지 않으면 슬쩍 넘어가 피한다. 정답은 4번이죠. 라포는 뭐예요? 라포는 신뢰감이에요. 신뢰감. 신뢰감이 있으면 비밀 얘기 다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무슨 일이라도 털어놓고 말한다. 76번.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다양한 환경적 자극을 준다. 2. 메시지를 큰 소리로 빠르게 말한다. 3. 한 번에 여러 내용을 명확하게 말한다. 4. 익숙한 사물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한다. 5. 목표에 맞는 복합적인 활동을 제시한다. 정답은 4번이죠. 주의력 결핍. 집중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익숙한 사물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를 하면 되겠죠. 77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대상자가 쓰러져 경련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즉시 인공호흡을 한다. 2. 안정을 위해 조용한 방으로 옮긴다. 3.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딱딱한 것을 대어준다. 4. 경련이 멈출 때까지 양쪽 어깨를 꽉 잡아준다. 5. 입에 거품이 있는 경우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정답은 5번이죠. 경련한다고 인공호흡할 건 아니에요. 호흡이 있는데. 그리고 경련 환자는 옮기면 안 돼요. 제자리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러면 이 몸을 꽉 잡아가지고 경기 못하게 해도 안 되고, 머리 밑에는 부드러운 거를 매줘요. 머리 쾅쾅쾅 바닥에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옷이 꽉 낀다 그러면 단추 하나 빼주고 이렇게 풀어주고, 허리 벨트를 하고 있다면 벨트 풀어주고, 호흡하기 편하게 해주고, 주변에 위험한 물건 있으면 치워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거품, 가래 막 이런 게 개거품 흘린다 그랬잖아요. 거품 막 이렇게 나오면 이 거품 때문에 기도가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그래서 이 여기 문제에 대상자가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릴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러면 답은 고개를 옆으로 해준다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입에 거품이 있는 경우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그리고 이 대상자의 경련 양상을 잘 살펴보고 있다가 119가 오면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죠. 78번. 대상자가 뜨거운 물을 팔에 쏟아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집이 생기면 터뜨려준다. 2. 화상 부위에 치약을 발라준다. 3. 얼음 조각을 화상 부위에 대어준다. 4. 화상 입은 쪽 팔에 착용한 장신구를 빨리 빼준다. 5. 수돗물을 화상 부위에 세게 틀어준다. 정답은 4번이죠. 우리가 화상이나 골절 이렇게 해서 다친 사람들은 부어요. 골절도 붓고 화상도 부어요. 그래서 장신구 제거가 가장 우선이에요. 빼주는 거. 그 물집을 터뜨리면 감염이 돼요. 감염의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피부는 보호막이에요. 보호막. 그래서 물집을 터뜨리면 안 되고, 치약을 발라놓으면 이거 치약 제거하다가 다 터지겠죠. 그죠? 얼음 조각을 화상부에 대면 동상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되고, 수돗물을 화상부에 세게 틀어주면 화상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게 틀어주면 안 되고, 어, 찬물에 담근다. 네. 근데 만약에 담글 게 없다 그러면 약하게 틀어놔야 되겠죠. 약하게. 세게 틀으면 안 돼요. 79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가슴 압박을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는 1. 자동 심장 충격기의 전원을 켤 때. 2. 자동 심장 충격기에 패드를 부착할 때. 3.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 4. 에너지를 충전하는 동안. 5. 쇼크 버튼을 누른 후 2분 동안. 정답은 3번이죠. 우리가 자동 심장 충격기가 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기계를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는 순서는 전원 켜기. 전원을 켜야지 기계가 작동을 하겠죠. 그 다음에 패드를 부착을 해요. 이 패드가 대상자와
기계를 연결해 줘야지 뭘 심장이 뛰는지 알 거 아니에요. 패드를 부착을 하면 리듬이 분석이 돼요. 리듬이 분석이 되면 아, 이 사람이 심장이 안 뛰니까 쇼크 버튼을 누르세요. 제세동. 쇼크 버튼 눌렀죠. 그 다음에는 바로 가슴 압박이에요. 가슴 압박. 시험에 제세동기를 누르고 대상자의 의식을 확인한다. 반응을 확인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바로 가슴 압박. 얼마 동안? 2분 동안. 왜냐면 2분마다 리듬이 분석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가슴 압박을 반드시 중단해야 되는 거. 결국은 대상자의 몸에서 손을 떼야 되는 경우는 리듬 분석할 때 심장이 이렇게 뛰는지 봐야 되는데 대상자의 심장이 뛰는지 내가 건드려서 뛰는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지면 안 돼요. 제세동은 전기 쇼크 버튼을 누르는 거기 때문에 그때 또 손을 떼야 돼요. 그래서 리듬 분석, 제세동 할 때는 손을 떼야 된다라는 거죠. 80번 대상자가 한꺼번에 많은 약을 먹은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하임리법을 적용한다. 2. 즉시 우유를 데워 먹인다. 3. 토사물은 의료진에게 보이기 위해 병원에 가져간다. 4.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 삼킨 약을 구토하게 한다. 5. 주변에 있는 먹고 남은 약과 용기를 치운다. 정답은 3번이죠. 이 의식이 없는 사람한테 뭐 먹이면 안 되고 이 토사물에는 약이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토한 거에. 그래서 이분이 무슨 약을 먹은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토사물을 가져가는 거고요. 또 구토를 시키게 되면 구토하다가 또 그 구토물에 의해서 기도가 막힐 수 있어요. 만약에 주변에 있는 먹고 남은 약, 또 용기가 빈 용기라도 용기가 있으면 약 이름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치우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져가야 돼요. 병원에. 네. 그래서 여기까지 80문제 풀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